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70대 중반의 김정혜입니다. 오늘 아침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던 뉴스가 나온 국민이 볼 수 있도록 TV로 생중계되더군요. 제가 6.25 전쟁 중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번 대통령 같은 사람은 처음 보네요. 나이 들어 정치에 관심 가져서 무엇하겠냐 하면서도 국민들이 나라를 잘 이끌어줄 것으로 정말 많은 기대를 하며 뽑아준 대통령이 국가를 위기로 이끌고 가버려서 정말 분통이 터졌어요. 오늘은 TV 생중계를 보며 떠오른 저의 생각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저와 생각이 다르신 분은 나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구나 하고 이해해 주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각자 다 나름대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게 민주주의 사회 아닌가요? 오늘 아침 TV를 켜자마자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경찰차들이 줄지어 서 있어 TV 화면에서 저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 장면을 보고 있자니 그간의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처음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 저는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이 나라에 제대로 일할 사람이 나타났구나. 그의 공약은 국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라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했고 약자를 돌보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겠다는 약속했죠.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자 취임도 하기 전에 청와대를 옮기는 작업을 서둘렀습니다. 솔직히 그때 조금 의아하긴 했습니다. 아니, 청와대가 왜 문제지? 왜 이렇게 서두르지? 하지만 저는 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높으신 분들이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 나 같은 평범한 할머니가 뭘 알겠어. 그렇게 그의 결정을 믿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약속했던 정책들은 흐지부지 됐고 국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외면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볼 때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국가 지도자가 할 말인가? 그러나 자식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면 돌아오는 건 냉소뿐이었습니다. 엄마, 정치 얘기는 그만하세요. 뭐 바뀌는 게 있다고 그래요? 큰아들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제 마음은 답답해졌습니다. 한 번은 작은 아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런 일에 감정 쓰지 마세요. 그냥 뉴스는 뉴스일 뿐이에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라가 망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는 밤도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내가 너무 기대를 해서 실망도 큰 것인가? 지금 정치를 잘하고 있는데 내가 뭘 잘못 살고 있나? 아들들과도 말을 아끼기로 했습니다. 아들들은 일이 바빠 정치에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더 이상 무슨 말을 해도 안 통할 것 같아서요. 그러면 그럴수록 TV 앞에 앉아 조용히 뉴스를 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집안 식구들이 깰까봐 TV 소리를 줄이고 TV를 켰는데 대통령 체포 뉴스가 생중계되고 있어 이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게 나라냐 하는 생각부터 들더군요. 그렇다고 이 감정을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가족들과도 정치 이야기를 할 때 공감받지 못한 적이 있으시지요? TV를 보며 그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부터 이상하게 여겨졌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다시 생각이 나더군요. 대통령에 취임한 지 불과 몇 달도 안 돼 도어 스태핑을 갑자기 중단한 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하면서 매일 아침 기자들과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역시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구나. 그때만 해도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았구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랑하듯 이야기했어요. 보세요. 우리 대통령 정말 잘하고 있지요?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를 하자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란 이미지가 얼마나 갈까 의구심이 느껴지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도어 스태핑을 일방적으로 중단해버려 정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소통을 멈춰버리는 거지? 그때 처음으로 실망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국가가 이 지경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잠깐 그럴 수 있겠지. 소통하겠다고 그렇게 철저하게 약속해놓고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겠어? 금방 다시 소통을 시작하겠지.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어 스태핑을 멈춘 대통령은 점점 국민과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약속했던 정책들도 흐지부지 되고 정부의 실수는 반복됐습니다. 국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해도 알아서 잘 해결하겠지라는 태도를 보이는 듯 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맞는 걸까? 어느 순간부터 TV 뉴스를 보면 한숨 쉬는 일이 늘어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대통령이라는 인식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숨이 커질 때마다 자녀들과의 대화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엄마, 정치 얘기 좀 그만해요. 그래봤자 뭐가 달라지겠어요? 아이들의 냉소적인 반응에 저는 더 이상 어떤 이야기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도어 스태핑을 멈췄던 그날의 실망감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이렇게 쉽게 깨버리는 지도자를 믿고 지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니야,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래도 나라를 위해 애쓰는 분이니까. 그렇게 저는 대통령을 끝까지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행보는 제가 생각했던 방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내걸었던 대통령이었잖아요. 처음에는 그의 말이 진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정한 나라, 상식이 통하는 사회. 그 슬로건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거든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준다고 느꼈으니까요. 그런데 그 슬로건은 점점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대통령은 공정을 외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불공정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하면서 정작 중요한 문제에는 귀를 닫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의 고집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맞는 방향이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오히려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결정이 무조건 옳다는 듯 행동했고 반대 의견은 무시하곤 했습니다. 아니, 저게 공정인가? 저게 상식인가? 저는 TV를 보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점점 실망은 커져만 갔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도 그는 혼자 다른 길을 고집했습니다.
저렇게 고집불통으로 나가다가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저러는 거지? 그가 잘못된 결정을 고수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희망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언을 잘 해주겠지.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막아줄 거야. 하지만 그 희망조차 깨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마저도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대신 그를 둘러싸고 보호막을 치는 듯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우리나라를 위하는 사람인가?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한 이후로 그의 결정 하나하나가 불안하고 의심스러웠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고 마지막 남았던 기대마저 산산조각 난 사건이 있었어요. 해외 순방길에 대통령 전용기에 특정 언론을 태우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아니, 그게 사실이야? 처음 뉴스를 접하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자신의 잘못을 지적했다고 보복하듯 특정 언론을 배제하다니요. 이 사람이 정말 우리가 뽑은 대통령 맞아? 저는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그릇이 보였어요. 그는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과 고집을 위해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런 걸로 자존심을 세우다니.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엄청난 책임과 포용이 필요한 자리잖아요. 자신의 비판자조차 품고 잘못이 있다면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런 책임감을 보여주기는커녕 아이처럼 작은 일에 감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를 소인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커다란 권력을 쥐고도 그릇이 저리 작다니 참 덩치가 아깝네. 대통령의 말과 행동을 보며 실망은 점점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그를 뽑았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사람을 믿고 지지했을까? 그날 밤 저는 텅 빈 거실에서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정말 순진하고 곱상하게 생긴 부인이 논문 대필 의혹,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심지어는 지인에게 명품백을 선물 받았는데 이를 철저히 감싸는 것을 보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된 소문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그는 철저히 침묵하며 부인을 감싸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게 정말 국가의 대통령이 할 태도인가?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과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개 가장의 자리도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국가를 움직이고 있는 거지? 저는 TV를 보며 혼잣말처럼 속삭였어요. 그의 부인은 논문 표절 문제로 비난을 받고 각종 특혜와 관련된 의혹들이 쏟아졌는데도 그는 아무 일 아니라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렇게 명백히 잘못된 행동들을 그냥 덮고 넘어가겠다는 건가? 그의 태도는 국민들에게는 실망이었고 저에게는 분노였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자기 가족만 챙기는 건 아닐까? 그의 언행에서 더 이상 진정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본 모습이 드러나면서 배신감까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TV를 꺼버리는 날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결국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혼란에 빠지고 사회 곳곳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국민들의 한숨 소리는 날로 깊어졌습니다. 대통령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의 행보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주술을 믿는다는 소문과 극우 유튜버들과의 교류였습니다. 저게 정말 사실이야? 아니, 설마 대통령이 그런데 의존한다고? 처음에는 소문일 거라고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보도들이 계속 쏟아지고 그와 관련된 행보를 보니 무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나라를 이끄는 사람이 이렇게 비성적인데 의존하다니, 이건 단순히 실망을 넘어서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라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과 방향에 대해 설명하거나 국민을 안심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고립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극우 유튜버들과 가까운 모습을 보일 때마다 저는 더 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나라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는 대체 어디로 가게 되는 걸까? 나라가 점점 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는 이미 거덜이 났고 사회는 분열로 혼란스러운데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리더가 아니라 자신만의 세상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아 급기야 비상계엄이라는 말이 들려왔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비상계엄?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뉴스에서는 국회에 군대를 배치하고 그리고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란 말인가? 비상계엄이라니, 그런 이야기를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비상계엄은 역사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있는 단어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억누르고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던 수단이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시 그 단어를 꺼내 들었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생각할수록 답답했습니다. 경제는 이미 끝장났고 사회는 혼란스럽고 국민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나라를 안정시키기는커녕 더 큰 혼란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선거 부정? 그럼 이 나라는 지금까지 뭐였단 말인가? 국민들이 선택한 결과를 이렇게 부정하겠다는 건가? 대통령이 점점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하나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람 정신이 나간 것 아닐까? 나라를 이끌어야 할 책임감은 온데간데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빨리 물러나야 해. 더 이상 나라를 이렇게 놔둘 수는 없어. 머릿속이 복잡했고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말로 표현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표결되고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되었는데 오늘 대통령의 체포가 현실이 되기까지는 주변에서 그를 지키려 애쓴다는 사람들이 있어서라고 봅니다. 대통령 주변 인사들과 변호사들이 그의 방패가 되어줬죠. 저는 그 주변 사람들이 내뱉는 말과 행동을 보면서도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국민을 뭘로 보고 저러는 걸까? 말도 안 되는 궤변과
법을 자기들 편리한 대로 왜곡하는 법꾸라지 같은 행동들이 계속됐습니다. 국민들이 다 무지랭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자신들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믿는 걸까? 매번 TV나 인터넷에서 그들의 발언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만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들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대신 오히려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 권력을 가진 사람,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만큼의 도덕성과 책임감이 뒤따라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국민들의 눈높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저렇게까지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을까? 법을 이용해 자기 편리한 대로 빠져나가려는 모습은 지도층이 아니라 권력을 남용하는 특권층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을 보며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사회 지도층을 판단할 때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겠어. 아무리 번지르르한 말을 해도 그들이 국민들에게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믿을 수 없다는 걸 이번에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추하게 버티었던 결국은 대통령이 체포되어 검은 차로 호송되는 것을 보며 어찌됐던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런 후진국 같은 꼴을 보게 된 걸까? 한탄이 절로 나왔네요. 제가 살아온 인생 속에서 이런 장면을 보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권력의 정점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책임이 따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국민들에게 이렇게까지 실망을 안기다니, 죄가 있다면 법대로 처벌받아야지.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을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자리 아닐까요? 이제는 모든 국민과 똑같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뉴스 속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불행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해.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해. 대통령을 뽑는 일은 단순히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니까요. 대통령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까지. 이제는 국민들이 더욱 신중하게 깊이 생각하고 투표해야 해. 한순간의 감정이나 화려한 말에 속지 않고 그 사람의 진정성과 능력을 냉정히 판단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한 표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었지만 그 한 표 한 표가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야. 앞으로는 저도 더 깊이 공부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정치와 선거에 대해 더 많은 책임감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저의 생각에 공감하시는 분은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